어제는 원고 마감에 진심을 다하느라 몸과 마음이 다 지쳐버렸습니다. 다들 이렇게 좀 무리할 때가 있죠? 그래도 여러분 만날 시간이 되니까 기력이 좀 돌아오네요.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6월 23일 목요일 허지웅쇼 지금 출발합니다. 넘버원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보아의 넘버원 듣고 왔습니다. 김미연님, 옹디 그래서 피곤하셨군요. 옹냥이 파워 드리겠습니다. 파워업. 저도 몸이 기상청인지라 여기저기 쑤시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날씨가. 조은영님도 부모님 가게에 양심 우산 15개 놔뒀습니다. 가게에 오신 손님들이 깜빡하고 우산을 못 가져왔다고 하시면 쓰시고 가져다 놓으시라고요. 양심 우산이 있는 걸 알고 늘 수요일마다 우산을 무료로 고쳐주시는 할아버지께서 우산을 기부해 주십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장마에 손님들에게 작은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아요 해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장마죠. 사실 습도는 이미 며칠 전부터 장마였던 것 같아요. 습도가 너무 높아서 한동안 너무 가물어서 걱정이었는데 오늘 일기예보 보니까 비가 한꺼번에 좀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걱정이에요. 폭우가 내린다고 하는데 좀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늘 장마 시기에 문제가 되는 지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꼭 지금 잘 비 오기 직전이니까 판단 잘 하시고 확인할 거 있으면 미리미리 좀 확인해 놓으시고 보강할 거 있으면 미리 보강해 놓으시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비 피해 없길 바랄게요. 가물다고 걱정한 게 엊그제인데 비 피해를 좀 걱정을 해야 하니. 자, 재미있는 일, 속상한 일, 일상 속의 다양한 일들 다 보내주시면 4부에서 이야기해 볼 거고요. 엔딩송 추천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씨 홈페이지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애지중지 뉴스로 함께 할게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가 봅니다. 손이의 애, 허지웅의 지, 애지, 중지 뉴스. 뭐야? 왜 안 해? 장난해? 앞으로 나란히 하세요. 손등 대. 잘못했습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예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5061님께서 주변에서 시사에 밝아졌다, 똑똑해졌다 이런 소리 많이 들어요. 애지중지 뉴스 덕분이에요. 희애님 고마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너무 뿌듯하다. 정혜리님은 희애님 저 아는 언니 닮았어요. 그 언니도 엄청 예쁜데 희애님이 더 예뻐요.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또 기분 좋게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걸 뺏어버려야지. 예? 안 돼요. 저희 트레이드 마크라고요. 그렇군요. 밖에 비 오던가요? 저 올 때는 안 하는데. 저는 한두 방울 맞기는 했는데 아직 막 본격적으로 내리는 느낌까지는 아닌데 근데 요번 장마가 아주 시작부터 요란하다라는 얘기가 자자하더라고요. 일기예보에서 겁을 잔뜩 주던데. 네. 엄청 올 거라고? 장난 아니던데요. 이렇게 예. 제가 숫자만 봐도 전남이랑 제주도 쪽에는 150mm 이상으로 많은 비 예보돼 있고 50mm요? 장난 아니죠. 아이고. 그리고 수도권이랑 영서, 충남, 전북도 120mm 이상 올 거다. 그리고 나머지 뭐 다른 지역들도 적게 와도 100mm다. 어찌됐든 100mm는 올 거다. 네. 야. 그렇게 얘기가 막 나오고 있어가지고 저도 예. 지금 잔뜩 막 겁을 먹어서 그렇게 많이 온다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오후부터 시간당 30mm에서 50mm 정도 강도로 이 정도면 완전 폭우죠. 폭우죠. 예, 폭우가 집중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이제 나올 때 기준으로 한 오후 4시 정도 쏟아질 거라고 했는데 무조건 내리는 거죠. 100%였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언제 온다의 문제인 거지. 네. 비는 무조건 오는 것 같습니다. 비는 무조건 오고 폭우가 내린다. 네. 조심하셔야 조심하셔야 되고 됩니다. 예, 시설물 점검 미리미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가볼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두동강난 뮤지컬계입니다. 대충 저도 봤습니다. 기사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예. 네, 같은 업계에서 한솥밥을 먹는 동료 뮤지컬 배우 간의 고소전이 벌어진 건데요. 네, 심지어 업계 선배들까지 참전을 했고 또 둘로 나눠진 뮤지컬계 이야기 대체 어떤 건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둘 사이의 문제면 모르겠는데 이 점입가경이라고 둘의 문제가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골마있던 게 터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맞아요. 왜 이렇게 기뻐해요? 아니 딱 너무 잘 아니 제가 완전 뮤지컬에 무슨 지분이 있어요? 아니 제가 완전 기뻐했어요. 아니 너무 한국 속시- 뮤지컬계에 뭔가 뭐 있구만. 너무 잘 짚어줬다고 아니, 생각해서 그래?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너무 잘 짚어줬. 되게 좋아하는데.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어떤 사건인지 이제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그럴 수 테니까 있죠. 네 맞아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14일에 배우 김호영 씨가 아사리 파는 옛말 지금은 옥장판이라는 글로 누군가를 저격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아는 사람들은 정말 바로 알아보면서 이번 엘리자벳 10주년 기념 캐스팅 라인업에 대한 얘기일 거다라면서 의혹이 인 거예요. 아사리판이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좋지 않은 상황을 네. 의미하는 건데 그거는 옛말이고 옛말이고. 이젠 옥장판이다. 네. 이렇게 올려서 먼저 저격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옥주연 씨가 또 SNS에 글을 올리면서 주둥이와 손가락을 놀린 자 혼나야 된다 이렇게 오.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자신인 거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또 저격을 한 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그런 뉘앙스로 글을 올린 거죠. 그래서 고소까지 간 거죠? 네, 맞아요. 오. 옥주현 씨가 김호영 씨를 고소를 했는데 이 고소에 대해서 또 김호영 씨 소속사 측에서는 사실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김호영 씨에게 나를 저격한 것이 맞느냐 이렇게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고소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이렇게 또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거든요. 하긴 뭐 실명을 적시한 건 아니니까 네, 맞아요.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옥장판이라고 하니까 그 사실 뭐 맞죠. 다들 다들 그런데 네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옥주현 씨 절친한 후배로 알려져 있는 이지혜 씨가 함께 더블 캐스팅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요 맞아요. 해당 뮤지컬에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변에 친한 지인들을 계속 이제 어떤 그 캐스팅을 하게 만드는 올린 데 요런- 입김을 불어넣은 게 아니냐.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있는 이 문제제기인 것 같아요. 너무 맞아요. 이제 자기 사람들로 채우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작사에서 입장을 내놓기는 했어요. 근데 이렇게 속 시원한 입장은 아니었는데 이 제작사가 EMK 뮤지컬 컴퍼니인데요. 엘리자벳 이 뮤지컬의 캐스팅은 강도 높은 오디션을 거쳐서 선발이 된 거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출연자 포함해서 새로운 이제 배역이 생긴 거지.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거는 이 엘리자벳 뮤지컬은 라이선스 뮤지컬이라서 원작사의 최종 승인을 꼭 받아야 된다. 그 승인까지 정당하게 받은 캐스팅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근데 사실 이것만으로 좀 시원하다라는 느낌이 없었는지 이제 옥주현 씨가 추가적으로 이 해명은 본인이 해야 될 건 아닌 것 같다. 제작사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다라면서 선을 한 번 더 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1세대 우리 뮤지컬 배우들이 네. 업계 내 불공정을 지적하는 호소문을 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1세대 배우들이라고 불리는 남경주, 최정원, 박할린 감독이 공동으로 준엄한 입장문을 어제죠. 22일에 발표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긴 있는 거야 지금.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터졌을 뿐이지 안에서는 많이들 얘기가 있었던 거죠. 이 고소전을 펼친 두 배우의 경거망동을 또 꾸짖기도 하고 또 무너진 뮤지컬 업계의 정도를 호소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특히나 주목이 되고 있는 문구는 입장문에서 배우는 연기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할 뿐이지 캐스팅 등 제작사의 고유 권한을 침범하면 안 된다. 라는 요 문구가 있어가지고 예. 이게 정말 이제 옥주현 씨가 관여를 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추측을 더욱더 짙게 만드는 문구여가지고 네티즌들은 정말 인맥 캐스팅이 이뤄진 게 아니냐라고 이제 댓글을 많이 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정말 추측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1세대 배우들이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기존의 이 오디션은 대단히 공정하게 치러져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당연한 거죠. 공정의 영역인 것인데 맞아요. 여기에 인맥 캐스팅이 없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관련해서 혹시 다른 배우들이 입장을 보인 게 좀 있나요? 네, 있어요. 1세대 배우들의 입장문을 그대로 게재를 하면서 네. 동의합니다라는 해시태그를 같이 걸고 있어요. 앞서서 이제 그 아주 그 대고참 선배 배우들이 올린 이 호소문을 그대로. 게재하면서 끝에다가는 해시태그로 동의합니다.
라고 이렇게 걸고 있는 배우들이 있는데 특히나 인맥 캐스팅 논란에서 피해자가 아니냐라고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배우 김소연 씨를 비롯해서 정선아 씨, 차지연 씨 그리고 최재림 씨도 같은 글을 계속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글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 동의합니다. 네, 맞아요. 이 캠페인 거의 맞아요. 캠페인처럼 된 그렇죠. 이거를 그러니까 문제가 있긴 있군요. 있습니다. 빠르게 해결되길 바라는데 네. 이게 지금 형사 고소가 들어간 상황이라 가지고 요거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할 것 같아요. 수사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이것과 별개로 뮤지컬 업계 전반이 만약에 이런 종류의 불공정한 있는 캐스팅이 거라면 있다면은 이거는 빠르게 개선을 당연히 해야죠. 근절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많은 이거는. 분들이 사랑하는 뮤지컬 업계인데 예, 그렇습니다.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정하고 또 실력에 기반한 그런 캐스팅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헤드라인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 역시 가볍지는 않습니다. 원숭이 두창 이것만은 알아야인데요. 이거 뭐 큰일 났더라. 저 좀 무서워요. 아니 코로나19가 이제 좀 잠잠해진다 싶더니 이제는 원숭이 두창이 우리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데 심지어 원숭이 두창 의심자 외국인 1명 그리고 내국인 1명이 격리돼 있는 상황이라서 더더욱 공포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시민도 걸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의심자로 격리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 뭡니까 이게? 네, 일단 원숭이 두창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입니다. 쥐와 같은 설치류가 주 감염 매개체로 지목이 되고 있고요. 요거는 공기 중의 접촉보다는 이게 피부로 밀접 접촉을 통해서 감염되는 게 유력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 전파가 아니에요. 네. 코로나19처럼 네. 공기 전파가 아니고 밀접 어떤 피부 접촉을 통해서 맞아요. 이루어진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최근 원숭이 두창의 치명률이 3%에서 6% 수준이라서 이거는 무시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라 가지고 공포가 좀 더하고 있는 거죠. 꽤 높네요.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의심자가 네. 이번에 나온 것인데 그렇죠. 사실 이 뉴스 자체는 꽤 됐어요.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아프리카 지역에서 풍토병이 된 바이러스이긴 한데요. 지난달 7일 영국에서 첫 발병 보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전 세계 각국으로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 데이터를 보면은 지난 15일까지 전 세계 42개국에서 2,000건이 넘는 확진 사례가 보고가 된 상황이었거든요. 이 중에서 풍토병 국가가 포함된 아프리카 지역이 64건에 불과해가지고 이거는 아프리카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말 전 세계의 문제다라면서 떠들썩한 상황인 거죠. 그래요. 앞서서 의심자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네. 내국인 1명은 확진됐다라는 말씀도 계시고요. 무서워. 우리가 이거 관련해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을까요? 있어요. 제가 예.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WHO와 그리고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 감염 예방을 위해서 가능한 확진자와 접촉을 일단 피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만약 확진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코로나19 예방법처럼 마스크 착용이랑 손 씻기는 계속해 주셔야 된다라고 권고가 되고 있어요. 그건 뭐 이제 별개로. 네네네. 예, 근데 왜냐하면 또 하시는 게 이게 좋죠. 마스크도 중요한 게 혹시나 입 안에 병변이 있게 되면은 입병 있는데. 네. 예. 그게 호흡기랑 또 아예 무관하진 않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공기 전염이 아예 없진 않다는 뜻인가요? 아예 가능성을 배제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스크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원숭이 두창이랑 이제 관련이 있는 예방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마스크 착용이랑 손 씻기를 그냥 위생 개념이 아니라 원숭이 두창이랑 연결 지어가지고 계속 써주시면 좋겠다라고 권고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입병이 있을 땐 특히 더 조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는 게 좋겠다. 맞습니다. 손 씻기는 이것과 별개로. 그럼요. 예. 늘. 그리고 이미 요즘 많이 지키고 계세요. 네, 맞아요. 버릇이 되셔가지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선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많은데. 오늘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정말 제가 아주 쉽게 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미 지금 많이 나와가지고. 주제가 조금 둘 다 무거웠어가지고 제가 예. 여러분들 많이 맞추시라고 아주 쉽게 냈어요. 알겠습니다. 따로 소개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유 네. 하면은 다 맞춰요. 안 그래도 많은데. 오늘의 퀴즈 들어갈게요. 네,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으로 쥐와 같은 설치류가 주 감염 매개체로 지목되고 있는 이 질병 무엇일까요? 1번 코로나19, 2번 원숭이 두창, 3번 메르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레니 고릴라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가서 좀 쉬세요. 많이 피곤해 보이셔. 리아의 눈물 들으면서 2부로 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웅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2번 원숭이 두창이었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그거잖아요. 그 스몰폭스. 저도 어렸을 때는 아니고 군대에 있을 때 수두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 한때 이런 천연두나 뭐 수두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전체 사망률 한 10% 정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무시무시한 질병이었죠. 지금은 뭐 그렇지 않은데 원숭이 두창이라는 것까지 좀 생겨가지고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선정답자 먼저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최수연님, 9098님 축하드려요. 뚜부 과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반 정답자 4808님, 9060님, 7782님, 3802님, 김강희님 축하드려요.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자, 잠시 후에 히스토리 월드로 함께 할 거예요. 오늘은 역사 속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썬킴 교수, 박광일 작가 바로 만나볼게요.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썬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계의 구씨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역사계의 구씨 구라모토. 구라모토라니요. 제가 약간 손석구 닮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나의 해방일지를 요즘 몰아서 보고 있는데 예. 똑같아요. 일단 생활 습관이 똑같고. 예, 일하세요. 그냥. 알겠습니다. 예. 무슨 드라마를 보고 그래요? 추앙할게요. 알겠습니다. 구라모토. 괜찮은데요? 구라모토 맞지? 예. 구라의 본좌 구라모토. 오늘 마침 구마모토 현 얘기를 해. 그래. 오케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우님께서 마스크 벗으니까 광일 교수님 훨씬 귀요미. 우리 그렇죠. 광일 작가님은 어떤 역사계의 찐 귀요미입니다. 찐 귀요미. 웅디보다는 훨씬 귀여우시죠. 장난 아니죠. 거기다가 상당히 안 하실 것 같은데 건강 관리도 잘하셔가지고. 박광희 작가님이요? 뭐 술만 안 먹으면은 뭐 네. 오래 사실 것 같아요, 진짜. 몸이 튼튼하잖아, 작가님. 거의 뭐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를 보시면 거의 마동석급이죠. 예. 너무 뭔가 이제 아름다운 분입니다. 이수연님께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코너예요. 오늘도 역사 공부 제대로 해볼랍니다. 그리고 썬킴님 오늘따라 유난히 헤어스타일이 너무 굿이에요. 굿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네, 포마드를 좀 많이 썼습니다. 포마드네. 진짜 포마드? 포마드랑 왁스랑 섞었어요. 진짜. 요즘 포마드 다시 많이 쓰더라고. 젊은 친구들 많이 써요. 많이 쓰더라고. 바보샵 많이 가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그래요. 6.25 전쟁일입니다. 올해가 이제 72주년이고요. 잊지 말아야 될 아픈 역사입니다. 전쟁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끝나지 않고 끝을 알 수 없게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데 오늘 역사 속 전쟁과 관련한 이야기들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어떤 얘기들을 오늘 보통 하게 될까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간 계속 전쟁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역사 이제 주제가 매번 달라지니까 전쟁 이야기가 매번 끼어 있었는데 오늘은 아예 주제가 역사 속 전쟁이다 보니까 일단은 박광희 작가님은 6.25 말씀하실 것 같고 저는 일단은 주 스토리가 일본의 마지막 내전 라스트 사무라이들의 전쟁이었던 세이난 서남 전쟁. 지금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톰 크루즈 형님과 와타나베 케인이 주연했던 라스트 사무라이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네, 좀 많이 미화가 됐지만 아무튼 소재는 그거죠. 그치. 그 영화의 소재가 됐던 서남 전쟁 와타나베 케인이 연기했던 사이고 다카모리 얘기를 해보고 시간이 되면은 프랑스 역사의 흑역사가 하나 있어요. 최악의 내전이었던 36년 위그노 전쟁. 신교도와 구교도 서로 치고받고 죽였던 그 전쟁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렇구만요. 프랑스 최악의 흑역사는 알제리 아닌가요? 나중에 알제리도 한번 알겠습니다. 다루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작가님. 근데 이제 그 프랑스의 위그노 전쟁이나 이런 부분들이 내전이라고 하고 또 긴 시간 동안 많은 피해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그 후유증이 남아 있다고 하지만 또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성격이
어떤 사람들이 부딪힌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 전쟁 같은 경우는 완전히 동일한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같이 독립운동하고 만세운동 했던 그 사람들이 딱 5년 지나서 약간 다른 어떤 이념 그리고 약간 다른 어떤 상황 속에서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충격적인 일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고 그 전쟁에서 인간이 어떻게 잔인해질 수 있는가를 연구한 책을 봤었는데 일반적으로 언어가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면은 굉장히 잔인해질 수 있대요. 왜냐하면 나와 같은 동류의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물론 따지고 뭐 똑같은 인간입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6.25 전쟁 같은 경우는 같은 말을 쓰죠. 네. 피부색도 같죠. 그리고 사실 같은 지역에 살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게 이제 섞여 있는 경우도 있어서 가족 중에서 누군가는 월남을 하고 그렇죠. 누군가는 월남을 못한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헐리우드 영화들 보면은 사실은 외계인과의 전쟁을 많이 하는 게 우리가 보면서 좀 충격이 좀 덜하라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외계인들을 등장을 시키는데 예. 이거는 완전히 똑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충격이 컸고요. 또 한편으로 이 전쟁의 국면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들이 바로 뭐냐면 개전하자마자 한 7월 달까지 바로 남쪽으로 그 어떻게 보면 밀려나고 네. 또 그 다음에 한 11월 12월까지는 또 북쪽으로 완전히 밀고 가다 보니까 끝까지 갔죠. 이 전쟁터가 한반도 전체였는데 이 한반도 전체가 모두 두 번씩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지배하고 있었던 군인의 성격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시민들의 피해가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극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역자니 거기에 가서 참여하지 않았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남과 북에서 동일하게 일어났다라는 점. 예. 그런 면에서 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은 길러야 될 인재들이 어떻게 보면 이때 뭐 납북이라든지 어떤 사살된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한국 전쟁의 비극은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독일의 통일에 대해서 이제 뭐 DMZ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뭐 독일은 이렇게 서독은 동독은 이렇게 뭐 뭔가 얘기를 해갖고 통일에 이뤘다 하지만 거기에 가장 큰 차이점은 동독 서독은 전쟁을 안 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데올로기 때문에 이제 다른 열강들에 의해서 네 조각으로 갈렸다가 나중에 이제 그렇습니다. 두 조각으로 돼서 그렇죠. 서독 동독으로 나뉘었었는데 그러니까 서로 욕만 했을 뿐이지 예.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감정의 고리라는 것이 제한적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 감정의 골이 굉장히 크다는 점에서 사실은 이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현재 정전 상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보신다 그러면 한국 전쟁은 조금 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는 나중에 부분들이 이거 한번 있습니다. 합시다. 방금 그 독일 얘기 나온 김에 예. 독일은 전쟁 패전국 당사자잖아요. 예. 그래서 당연히 서독 동독이 갈라진 건 맞는데 예. 왜 우리는 북일본 남일본으로 안 갈라지고 우리가 남북한으로 갈라졌는지.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른 학자분들도 말씀이 있으신 게 그 만약에 북일본, 남일본 혹은 서일본, 동일본으로 나뉘어졌다면은 우리나라 전체가 이제 소련에게 먹혔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북한 남한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북한이 될 수도 사회주의 국가가 있었다. 됐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 열강들의 이데올로기 이 줄긋기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혹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 지금 쳐들어오는 당시 서울 수복 당시에 예, 들려오는 군인들의 함성이 이제 인민군인지 국군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사진이 남아 있는 것이 할아버지가 한 손엔 태극기, 한 손에 인공기 두 개를 들고 그러니까 이거 뭘 들어야 될지 모르니까. 어느 거 들어야 될지 딱 군인 옷 유니폼 보고 하나 숨기고 이러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비극 속에서 있었던 전쟁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제 좀 비극적으로 남아 있는 것들도 있고 또 덜 알려진 어떤 한국 전쟁과 관련된 사건들이 몇 개 있어서 네. 이제 그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역사 속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우리 6.25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 예전에 이제 한국 전쟁이라고도 많이 불렀었는데 그거보다는 6.25 전쟁으로 부르는 게 좀 더 경우와 상황에 맞는 역사적으로 더 맞는 용어라고들 하셔가지고요. 6.25로 통일하겠습니다. 6.25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6.25 전쟁과 관련해서 좀 가벼운 얘기, 가벼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쟁 얘기가 가벼운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미 해병대 하사 레클리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레클리스. 그 말 얘기. 네. 이거 감동적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짐작하시겠지만 이제 그 레클리스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말이었었고요. 예. 연천 지역에 가면은 지금 이제 고랑포구 역사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고랑포구 일대 역사와 관련된 내력들을 이제 전시하는 곳인데 이 고랑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임진강에서 보면은 이제
그 물이 얕아져서 이제 깊어지는 그 결절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실제로 삼국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였고 그래서 제1땅굴도 김신조 일행도 요 고랑포구 일대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6.25 때도 이제 1951년에 여기 연천 지역에서 이제 이른바 고지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미 해병과 이제 중공군이 이제 맞서게 되는데 고지전이라고 하면 이제 거의 전쟁 막바지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고지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펼쳐지게 됐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대량의 어떤 무기를 공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적의 포탄을 막아야 되는 그러니까 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애매한 게 소위 말하는 어떤 그 포탄의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이 들고 가기는 너무 위험하고 그렇다고 이게 고지니까 거기에 뭐 차량 같은 게 올라갈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이 무기를 정확하게 그다음에 제때 보급하기 위해서 고민을 했던 당시 이제 패터선 대위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쓸까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아, 순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미국에서 전쟁도 보면 말들이 굉장한 어떤 치중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그때 이제 서울은 전쟁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네. 그러니까 이제 신설동에 경마장이 있었는데 거기 경마장 가서 말 한 마리를 사갖고 옵니다. 그래서 살 때 아마 이름을 물어봤나 봐. 얘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아침해라고. 아, 너무 좋다. 네, 굉장히 이제 이쁜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이 말이었던 거죠. 아침 해가 빛나는 끝이 아침. 없는 바닷가. 몰라? 무슨 노래예요, 그거요? 피구왕 통키. 아니 이럴 수가. 세대가 다르네. 우리가 야, 슈퍼 세상. 슈퍼. 우렁찬 엔진 소리. 우렁찬 엔진 아무튼 우리 아침에 네, 그래서 이제 아침해를 데리고 왔는데 주변에서는 굉장히 우려의 눈으로 봤던 거죠. 말이라는 동물이 원래 겁이 많은 데다가 실제로 여기 말이 전쟁에 투입되는 경우는 굉장한 훈련을 받은 다음에 들어오는 전마들인데 이 경마에 있던 말이 어떻게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패터슨 대위 보고 판단 잘못했어 뭐 이런 어떤 평가들을 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막상 전쟁이 터지고 급박하니까 이제 포탄을 사람들이 그 아침해를 이끌고 이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얘가 굉장히 수행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놀라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급해지니까 이걸 말을 끄는 사람이 빠진 상황에서 아침에 혼자서 왔다 갔다 합니다. 포탄을 실어주면은 천재다. 네, 포탄을 실어주면은 그 고지에 가서 내려놓고 그럼 포탄을 풀어놓으면은 다시 보급창으로 오고 대박. 이 과정을 5일 동안 무려 51번이나 합니다. 말이 혼자서. 네. 사람이 그러니까 이끈 게 아니라 말이 혼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 해병이 감동을 받았고 그러다가 이제 포탄이 몇몇 튀면서 아주 경미한 부상을 입습니다. 아침해가.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해병들이 자신들이 입고 있던 자켓 그러니까 그 방탄 자켓을 예. 이 말한테 다 씌워준 거예요. 그렇지. 내가 총을 맞는 것보다 얘가 맞으면 안 된다. 음. 이렇게 하고 이 고지전을 성공적으로 끝내게 되니까 이 말이 그 부대의 상징이 된 거죠. 영웅이지. 그래서 얘한테 야 너 그렇게 겁이 없니? 라고 해서 레클리스가 됐군요. 네, 겁이 없다, 무모하다 뭐 이런 뜻의 어떤 이름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 해병이 한동안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54년에 이제 비로소 이제 한반도에서 이제 그 본국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1사단이 이때 이 레클리스를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전우니까. 전우니까. 그리고 이때 이미 이 레클리스는 병장 계급을 받은 상황이었어요. 병장이었어요. 네, 이제 전역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이제 미 해병들을 통해서 더 알려지게 되니까 훈장이 내려져요. 우리 군인들을 구한 위대한 어떤 말이다라고 해갖고 59년에 얘한테 훈장이 주어지면서 1계급 특진. 그래서 하사가 됩니다. 그래서 멋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하사 레클리스가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1년 지나서 전역해라. 그 정도 노력했으면 됐다. 그거를 알아들었을까요, 걔가? 아니 근데 혼자서 50몇 번을 고지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거의 그 레시급에. 아니 원래 말들은 약간 그 귀소 본능이 있어요. 김유신 탔던 말 봐요. 근데 여기는 집이 아니었잖아. 그렇죠. 오늘 방금 데려다 놓은 데였잖아 그냥. 네, 몇 번 이제 훈련을 해서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전역해라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했겠죠. 이제 개구리 모자 이렇게 막 쓰고. 뭐. 말한테. 여기 이마에다가 개구리 마크 딱 이렇게. 그리고 이제 8년 뒤에 68년에 이제 천수를 누리고 레클리스가 이제 미국에서 숨을 거두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미 해병에서는 이 레클리스에 대한 기념 공간을 만들고 그 동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가 한참 뒤에 이제 한국에 다시 전해지게 되면서 예. 이제 이 전투가 일어났던 곳이 이제 연천 지역에 있었던 고지였거든요. 연천. 그러니까 그 연천에 있는 고랑포구 역사공원에서 저 레클리스의 모형을 그러니까 동상 모형을 다시
재현을 해서 그 마당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천 지역에 있었던 우리가 몰랐던 영웅, 말, 레클리스, 그다음에 우리말로는 아침해라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가볍게 먼저 드렸습니다. 요거 전에 우리 한번 했던 얘기예요. 한번 했던 얘기인데 우리 오늘 전쟁 역사 이야기를 여는 차원에서 맞아요. 조금 가볍고 감동적인 얘기를 열고 싶어서 네.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들어도 감동이에요. 감동이에요. 너무 예쁜 말이에요. 정말. 사람보다 어쩔 때는 동물이 더 착해요, 진짜. 맞습니다. 성킴 선생님의 의견이었고요. 뭐 동물이? 동물이 얼마나 예쁘고 착한데요. 예, 동물한테 착하고 나쁜 게 어딨어. 동물 비하하는 거예요, 지금요? 알았습니다. 우리 둘 다 고양이 아빠예요. 알겠습니다. 털 좀 떼고 아닙니다. 오세요. 집사입니다. 네. 집사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짧게 얘기를 좀 더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 이것과 조금 다르게 조금 이제 안타까운 얘기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 파주 지역에 가면은 아무도 찾지 않는 묘지가 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묘지? 네. 바로 그 묘지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 그러니까 지금 그 묘지의 이름도 정확하게 짓기가 좀 어려워서 보통은 적군 묘지. 북한군 그 사망자들 묻어놓은 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짐작하시겠지만 이제 한국 전쟁이 워낙 참혹하게 끝나서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이 이제 굉장히 강했습니다. 다만 이제 각 지역에서 전투가 끝난 다음에 적의 시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북한군을 포함해서 중공군까지 모두 이제 포함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신들이 유해가 이제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적군이라고 하더라도 전사한 경우에는 무덤을 만들고 거기에 예를 표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제네바 협약은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하다가 90년대에 우리도 적어도 그 정도의 예우는 해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96년에 비로소 이제 각 지역에 그러니까 전방 각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여기 뭐 인민군이다, 여기 중공군이다 하는 그 유해를 이제 같이 모아서 여기다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거기서 그 이름을 알거나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죽게 된 내력을 알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워낙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력이 있는 것은 표시를 했지만 거의 대부분은 무명. 의 어떤 적군들의 묘역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적군 묘역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중국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우리나라 군인이었으니까 그들의 유해를 이제 가져가겠다라고 해서 중국군의 유해는 모두 송환이 됩니다. 그중에 근데 어떻게 알았지? 중국군 유해를 어떻게 알아요? 그중에? 분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애초에 처음부터 여기는 북한군 영역, 그다음에 이제 중국군 영역. 그래서 두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군 영역은 지금 이제 비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현재는 북한군 한 850기 정도만 거기에 묘역으로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공간도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 전쟁이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또 그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무엇보다도 적의 유해라고는 하지만 그걸 50년 정도 지나서 비로소 어떻게 보면은 그 정리를 했다는 면에서 굉장히 우리가 그 전쟁에 대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을 하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전쟁이 참혹하고 특히 또 이제 우리 민족끼리 서로 맞붙었던 6.25 전쟁 같은 경우에 너무 또 참혹한 일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적군의 유해까지 돌보지 못했던 거는 저는 일견 이해가 되고 사실 이 거창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양민학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우리나라 우리 국군의 지휘관에 의해서 이제 그 초토화 작전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최덕신 장군이 좀 약간 중국이 쓰던 그 청야 작전을 잘못 썼어요. 그대로 갖다가 가져왔었는데 우리 시민들을 아이들 어린이들 포함해서 전부 이마에 조준 사격을 해서 수천 명 그러니까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고 그냥 땅에다 파묻었기 때문에 유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사실은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이거 다 지금 진상 규명 끝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 국회에서 여러 번 차례에 걸쳐서 보상하자라고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보상금 지급하면은 우리 국고가 바닥이 난대요. 거의 그만큼 많이 죽은 거죠. 한 1,000조 가까이 든대요. 그래서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끔찍한 전쟁이었고 오늘 또 남은 시간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들 마저 나누어 보겠습니다. 참고로 그 지휘관 최덕신 장군은 잘 살다가 북한 가서 죽었죠. 그렇죠. 잘 살다기보다 이제 스스로 월북을 했죠. 네. 아주 천수를 누리다 죽었는데 애국 열사능에 지금 안장돼 있다고 하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희한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2부 끝이죠.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퀴즈 뭘까요? 전쟁과 관련된 용어 가운데서 일상생활에서도 비유적으로 자주 쓰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폭약이 터지도록 불을 붙이는 심지, 요거를 뜻하는 요 단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요 단어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도화선, 2번 포물선, 3번 마지노선. 힌트. 그렇게 나쁜 사람은 도와선 안 돼요. 도와주면 안 된단 말이야. 이거 웃기다. 이게 웃기다고? 괜찮았어. 진짜. 오늘 고마워, 괜찮았어요. 고마워. 그거 6개월 만에 괜찮았어요. 일기 써야 되겠다. 도와선 이런 나쁜 사람은 도와선 안 돼. 도움은 주면 안 돼. 좋았어. 저는 견자단이 주연을 맡았던 이 영화 참 좋아합니다. 괜찮았어. 재밌었어요, 이 영화.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릴 거고요. 헤이즈의 해픈 우연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허지용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히스토리 월드 박광일 작가, 썬킴 교수 모시고 역사 속의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 오늘 살펴보고 있는데요. 비 오네요. 드디어 비가 오네요. 예, 비 엄청 오네요. 많이 옵니다. 비 피해 없어야 될 텐데. 일기예보가 맞았어요. 일기예보보다 조금 빨리 오고 있어 지금. 김현진님께서 썬킴 교수님 6개월 만에 힌트 웃겼어요. 전 힌트 내는 시간이 가장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요. 뭐 고진감래죠. 1117님이 솔직히 이번엔 웃겼다. 나쁜 사람 도와서는 안 돼. 도와선 안 돼. 이현영님이 힌트가 위트 넘쳐요. 그래도 박광일 작가님께 한 표. 감사합니다. 라고 사모님께서 문자를 보내셨네요. 미모에 넘어갔어. 박광일 작가의 미모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박광일 작가님과 함께 6.25 전쟁에 관련돼서 몇 가지 이야기 나누어 봤고요. 레클레스 이야기 일단 중점적으로 나눠봤습니다. 자, 우리 썬킴 교수님 이번에는 어디로 가볼까요? 자, 일본 흑돼지로 유명한 역시 구라모토. 구라모토. 가고시마. 무슨 구라모토예요. 제가 육기같이 보여요. 구시성에. 네. 고시성은 구봉서 선생님이시죠. 자, 현재의 가고시마. 그러니까 저 큐슈 남쪽이죠. 흑돼지로 유명한. 가고시마 저는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고 입지 않고요. 또 시작이다. 근데 안에 훈도시 입고 있습니다.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고시마 여러분 혹시 뭐 운전하시는 분 빼고 지도를 펼쳐보시면 규슈 남쪽이에요. 그 가고시마에 가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도. 가고시마에서 흑돼지랑 사이고 닭가모리 욕을 하면 죽는다. 그리고 가고시마에 가시면은 웬 뚱뚱한 사람의 이 동상이 여기저기 서 있는데 사이고 닭가모리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많이 왜곡이 되고 많이 미화가 됐지만 영화 라스트 사무라이 같은 경우에 그 실존 인물과 사건을 배경으로 모티브를 쓴 거죠. 일본 최후의 내전 사무라이들이 마지막으로 전투를 했던 서남 전쟁이라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 큐슈 남쪽 그 가고시마가 일본으로 봤을 때 서쪽 남쪽에 있다고 해서 세이난 서남 전쟁인데 왜 라스트 사무라이 마지막 사무라이들이 이 전쟁을 벌였나? 일본 마지막 내전. 그 이야기를 오늘 해주신다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서남 전쟁, 일본의 마지막 내전, 사무라이들 사이의 전쟁 이거에 대해서 영상으로 좀 이야기로 풀어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히려 그 왜곡이 좀 많은 라스트 사무라이보다는 바람의 검심 보는 게 나습니다. 맞아. 바람의 검심 애니메이션이나 혹은 영화로도 나와 있죠. 시리즈로. 그렇죠. 영화 한번 보시면은 서남전쟁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라스트 사무라이 같은 경우에는 사무라이들이 일방적으로 신식 군대한테 당하는 거로 나와 있잖아요. 피해자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니야. 그거 정말 내전이었어요. 일단 전쟁의 그 발발은 이랬습니다. 일단 그 1853년에 Hey, what's up? My name is Perry. 흑선이 나타났습니다. 구로후네라는 흑선을 끌고 이제 페리 제독이 지금 도쿄 앞바다에 나타난 거예요. 이게 시커먼 기계배가 나타나서 일본 사람들이 흑선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렇죠. 예. 그 흑 까만색 칠이 치져 있어가지고. 예. 그런데 그 규모가 얼마나 컸냐면 당시 일본 배 같은 경우에는 배수량 기준으로 한 100톤, 200톤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페리 제독이 끌고 온 건 2,000톤이 넘었거든요. 근데 범선도 아니야. 스스로 막 지가 가요. 그 놀라운 일이지. 놀라운 일이지. 깜짝 놀란 건 도쿄 앞바다에서 그 당시 에도에 있던 그 시민들이 이거 뭐냐 난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왜? 오사카 발음 아니었어요. 그 교토 발음이 섞였어요. 네. 별로 그런 건 신경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페리 제독이 문 열라고 개항하라. 솔직히 이제 그 당시에는 캘리포니아를 미국이 먹은 상태였거든요. 맞습니다. 태평양을 이제 점령을 하고 그 이제 그 포경 산업, 고래잡이 산업을 이제 육성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 기착지가 필요했는데 고래잡이 어선들을 위한 일본을 딱 찌뽕한 거예요. 일본 문 열고 우리 미국 고래잡이 배들한테 문 열어서 바다 위에 휴게소 역할을 좀 해달라. 근데 이것도 참 굴욕이긴 굴욕이에요. 배 한 척에 그 나라가 문을 열다니. 근데 그 규모가 우리가 보던 배 10배 큰 배가 시커먼 게 지가 맘대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바다 위에서. 그러니까 지금 일본 생각하면은 굴욕이지. 근데 페리 제독이 참 그 굴욕이잖아요. 그 당시 그 미일 화친 조약이요. 얼마나 그때 일본인들이 자존심 상했으면은 그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이 예. 진주만을 공수 때릴 때 이 말을 하고 떠났어요. 이거는 페리에 대한 복수다. 왜 나보고 그래 왜? 야마모토 이소로쿠가 그거 하고 진주만을 폭격했다니까. 이건 페리 제독에 대한 복수다고 하고 여기 또 보복수를 했어요. 그 이제 그 태평양 전쟁이 일본이 패망한 다음에 예. 도쿄 앞바다에서 미주리호를 또 메가다 장군이 끌고 가서 선상에서 사인 받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미주리호에 페리 장군 깃발을 걸고 온 거야. 복수에 보복수를 한 거예요. 그렇군요. 아주 그냥. 하여간 그 당시는 일본인들은 엄청 지금 자존심이 상했어요 지금요. 예. 그래서 사무라이들은 근데 네. 그 당시 이제 에도 막부 이제 그 군사 정권에서는 그래도 사무라이들이니까 알아요. 본능적으로 전쟁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진다 안 진다 객관적인 판단을 해요. 물론 이제 사무라이 중에서도 파가 갈려 있었죠. 파가 갈려 있었죠. 예, 화친해야 된다. 네. 혹은 끝까지 싸워야 양의를 된다. 해야 된다. 예. 근데 일단은 에도 막부가 싸움은 우린 진다. 10년 전에 일어났던 아편 전쟁 중국 박살난 거 우리 꼴 난다. 그러고 보면 그때 당시에 판단은 잘한 것 같긴 해요. 그래가지고 1년 유예를 받아요. 그렇죠. 예. 1년만 웨이트 구다사이. 그래가지고 페리 제독은 또 알았다고 1년 후에 오겠다고 I come back. 알아들었어. 페리제독이 알아들었어. 그치. 웨이크다 사이. 갔다가 돌아와요 1년 후에. 이번엔 너 약속 지키라고. 그래서 정말로 굴욕적인 이제 뭐 54년에는 그 오픈한 거고 이제 58년에는 그 굴욕적인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미국인들이 일본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미국인들이 재판한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예, 예. 이걸 오래 딱 갔죠, 봤- 그리고. 네? 그리고 오래 갔죠. 오래 갔죠. 예. 이걸 딱 봤을 때 전국에 있던 사무라이들이 일단 에도 막부는 270년 동안 전쟁을 안 했어요. 임진왜란 이후에. 네. 사무라이는 칼 쓰는 직업이잖아요. 음. 전쟁을 안 하면 실업자예요. 그 뭐 했냐면 우리가 저기 다이묘라고 부르는 각 번의 영주들 네. 밑에서 공무원 생활했어요. 네, 네. 사모만 봤어요. 사모만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라이들은 사실상 이제 그러네. 사무라이. 야, 오늘 두 분이 개그가 넘치는 방송. 오늘 두 분이 괜찮네. 사무라이. 그 사모만 봤다. 사무라. 강의 가서 그렇게 하시죠. 아무튼 이때 사무라이는 임진왜란 당시의 사무라이랑 달리 아니요. 전쟁을 잊은 사무라이예요. 칼을 차고 다녔지만 네. 했던 일이 뭐냐면 평화 시기이기 때문에 네. 다이묘 자기들의 영주의 창고 관리, 장부 관리, 돈 관리 이러다 보니까 특히 하급 사무라이 같은 경우는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당시에. 아니 우리가 지금 사무라이들인데 칼 차고 지금 창고 관리하고 있냐 월급도 안 나오는데 이런 불만이 쌓여가고 있던 상태에서 그렇지. 뭐라고 그렇지. 지금 에도에 있는 쇼군과 장군과 지금 에도 막부 통치자들이 미국 서양 오랑캐에게 이렇게 굴욕적인 지금 항복을 했단 말이야. 그렇지. 안 되겠다. 몰아내자. 처음으로 이제 그 메이지 유신이 시작되는 그런 그 스타팅 포인트였죠. 맞습니다. 안 되겠다. 이제 에도 막부를 몰아내고 지금 교토에 있는 핫바지 허수아비 일왕을 실질적인 우리 왕으로 모시자. 그러니까 이제 일왕 중심으로 돌아가자. 그렇죠. 그래서 이른바 존왕 양이 예. 운동을 벌이지 않습니까? 전황량이 빠르게 얘기하면 욕 같아. 에? 전황량이 난다. 전황량이 알겠습니다. 접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뭐 저번에 얘기했던 뭐 요시다 쇼인도 나고 했는데 네. 지금은 가고시마만 그 포커스를 두면은 일단은 중간 얘기 다 생략을 해버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당시에 지금 현재 지명으로 할게 헷갈리니까 야마구치현 그러니까 일본 극우파의 산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요시다 쇼인, 이토 히로부미, 데라우치 총독 나중에 명성황후를 시하는 데라우치 공사 다 여기 야마구치현 출신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정한론의 탄생지기도 하고요. 네. 심지어는 그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지역구가 또 거기 야마구치현이에요. 예, 시모노세키요. 예. 거기와 야마구치현과 지금의 가고시마 그 당시 사스마라고 했잖아요. 이 두 개가 그 당시 이제 일본의 번이 260개가 있었는데 맞아요. 가장 강력한 번이었어요. 예. 그 중에 하나 웅번이라고 했거든요. 사스마번과
그 당시에 조슈번, 네. 조슈번과 사스마번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후에 일본 해군과 일본 육군으로 이제 상징되는 맞습니다. 두 지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무라이들이 예. 들고 일어나자 음. 해가지고 일단은 에도 쪽으로 몰려가요. 일단 그 가고시마 그 당시엔 사스마죠. 사스마의 하급 사무라이들을 이끌고 그 당시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반란군이죠. 이 사무라이들의 이 가고시마 사무라이들의 사령관이 이제 사이고 다카모리였어요. 사이고 다카모리가 딱 에도성을 둘러쌉니다. 둘러싸가지고 스스로 들어가요. 쇼군을 만나고 단판 짓자. 그렇다. 단판 짓자. 그 당시 이제 그 도쿠가와 요시노부라고 마지막 쇼군이거든요. 예. 대리인을 불러가지고 협상을 하라. 딱 보니까 자기도 쇼군도 장군이잖아요. 이 반란군들 사무라이들과 싸우면 자기들이 짓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대정봉환이라고 해서 큰 정치를 다시 왕에게 돌려준다. 그냥 항복을 해요. 맞습니다. 예. 마지막 쇼군이. 우리 예. 싸움하지 말자. 예. 싸우면 이 에도라는 일본 수도는 아니지만 대도시 시민들이 많이 죽게 된다. 내가 그대로 대정봉환 다 돌려줄 테니까 그냥 싸우지 말고 여기서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그래서 사이고 다카모리가 이끄는 그 사무라이군이 무혈 입성을 합니다. 에도에. 그래가지고 평화롭게 정권 교체를 한 물론 소규모 충돌은 있었지만 평화롭게 정권 교체를 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1868년의 메이지 유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때 야 저거 없었으면 지금의 일본은 매우 소국일 텐데. 뭐가 없었으면요? 메이지 유신. 메이지 유신도 일단 메이지는 그 당시 이제 일본 왕 이름이 메이지 왕이니까 명치왕. 그렇습니다. 유신 같은 경우에든지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하다가 나중에 혁명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야, 멋있는 표현이 없냐? 그게 이제 중국의 춘추에 나오는 시경에 나오는 말 중에 예. 그 당시 사무라이들은 사이고 다카모리도 그렇고 이토 히로부미도 그렇고 다 공부하는 독서하는 사무라이들이었어요. 과거는 안 봤지만.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넘어간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중국 시경에 나오는 그 유신 낡은 건 버리고 새로운 걸 찾자라는 표현을 딱 붙인 거예요. 메이지 유신이라고. 그렇지. 근데 신정부가 들어왔어요. 예. 이제 메이지 정부가 들어왔는데 이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우리도 서구 열강과 똑같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예전에 우리 전통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 서양 오랑캐가 될 것인가? 일단 서양 오랑캐가 되자 해서 머리 깎고 턱시도 입고 전기 깔고 철도 뚫고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건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될 게 뭐냐면 당시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의무 교육을 실시했어요. 맞습니다. 일본에서. 예. 근데 마지막으로 남은 게 하나가 있어요. 징병제를 할까 말까. 그러려면은 사무라이들의 무장을 해제해야 돼. 해제해야 합니다. 이거는 늘 이게 역사를 통틀어서 무장한 귀족들 혹은 무장한 지역 군인들의 무장을 해제하는 일들은 이거는 늘 전쟁으로 가. 어차피 뺏길 거 한번 싸워보고 뺏기자 이거죠. 갑자기 그 정도전이 그 왕자들의 무장을 해제할 때 그 귀족들의 무장을 해제할 때 엄청난 그 이 갈등 요게 딱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지금 메이지 정부가 고민에 빠져요. 이 징병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징병제를 실시하면은 사무라이들은 명예에 죽고 명예에 살지 않습니까? 난다. 그럼 지금 칼을 잡은 건 우리 사무라이뿐인데 징병제를 실시하면은 농민과 평민들과 우리 같이 겸상을 해야 된다는 말이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반발을 해요. 칼은 사무라이들만 잡아야 된다. 갈등에 빠져요. 어떡하지 징병제를. 일단 징병제 실시한다. 어허. 실시를 해버려요. 예. 여기에 이 메이지 유신에 참가했던 뭐라고 할까 이 강경파 사무라이들이 예. 배신당했다라고 배신감을 느껴요. 아니 우리가 서양 오랑캐를 몰아내자고 실시했던 메이지 유신에서 우리 스스로가 서양 오랑캐가 되냐? 이건 있을 수가 없다.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중간에 꼈던 사이고 다카모리가 굉장히 난처하게 된 거예요, 이걸요. 이 메이지 정부 쪽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무라이를 배신할 수도 없고 해서 만들어낸 게 요시다 쇼인의 정한론 말고 스스로 또 하나의 정한론을 만들어내요. 그렇습니다. 요시다 쇼인의 정한론은 사실 약간 실현 가능성은 없는 이상적인 이론이죠. 예, 그런 거였는데 요번에는 이것도 불만을 돌리기 위한 정한론이었지만 그렇죠. 나중에 아이디어를 제공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이고 다카모리가 이제 메이지 정부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지금 불만에 쌓여 있는 저 사무라이들의 불만을 조선으로 폭발시키자. 그렇다. 그래서 내가 조선 수도인 한양에 가서 정한론을 얘기할 것이다. 그럼 격분한 조선
백성들이 나를 한양 저작거리에서 때려 죽일 것이다. 그때 그 명분으로 조선을 쳐라. 아하. 그러니까 사이고 다카모리는 죽어서까지 마지막 사무라이의 마지막 영웅으로 남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그 영웅주의에 심취한 사람들의 문제야. 난 죽어서도 영웅이 되겠다. 아. 문제는 또 그때 왕이 힘이 없었다라는 거죠. 메이지 아. 왕은 아니, 왕이 어렸어요. 아니. 우리 왕. 우리 왕. 고종이 아직까지 친정을 안 하고 흥선대원군 시절이라서 그래가지고 메이지 정부에서 봤을 때도 아직까지 그 이 서구화 과정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일본도 그렇고 그런 농업 국가였거든요. 우리가 조선을 치는 건 좀 무리다. 그리고 제 생각에 사이고 다카모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정한론 있잖아요. 요때도 진심 아니었어 내가 보기에는. 그냥 뭔가 이 자신의 어떤 결의와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할 거니까 너 빨리 하지 말라. 내 편 들어줘. 그러니까. 우리 그만 싸워. 이거를 하기 위한 정치적인 제스처로서의 정한론이었던 거지 실현 가능성은 없었어. 없죠. 그러니까 그 메이지 정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 정신 나갔냐고. 우리가 네 마음은 알겠지만 아직까지 일본은 그렇고 한 농민 국가이기 때문에 조선 못 친다. 그랬더니 거기에 격분해가지고 자기만 안 들어준다고 나 안 해. 그 사이고 다카모리가 자기 고향인 사스마 가고시마로 내려가 버려. 아하. 여기에 이제 메이지 정부에서 뭘 하고 있냐면 야 스파이를 보내요 가고시마에. 전병관님께서 썬킹 교수님 이 얘기 화요일 날 다른 방송에서 했어요. 화요일 날 제 네이버 팟캐스트에서 했습니다. 앞으로 나란히 하실래요? 엎드려 뻗쳐 하실래요? 자 지금부터 다른 방향으로 얘기해요. 지금부터 왜냐면 공통 분모가 있고. 근데 서남 전쟁 얘기를 뭐 빼놓고 또 일본 근대사를 얘기할 수가 없죠. 이거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사이고 다카모리 같은 경우는 가고시마로 내려가요. 예. 가가지고 이제 스파이를 보내요. 아. 메이지 정부에서 뭐 하고 있냐. 아무것도 안 해 진짜. 온천만 하고 개만 키워요. 그래서 이제 스파이가 가서 보고를 했겠죠. 예. 가고시마에 가가지고 이제 온천하고 개만 키우고 있다고. 그럴 인간이 아닌데 저 뭐 하냐. 그런데 여기서 사단이 터집니다. 뭐가 터지냐면은 그 가고시마 사스마에 탄약고가 있었는데 메이지 정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 탄약고에 있는 탄약을 가져가요. 당연히 그렇겠죠. 정부 탄약인데 그거를 가고시마에 있던 사이무라이들이 탈출해버려. 다시 사이무라들. 갖고 가지 마라. 그래서 교전이 일어나요. 사무라이들과 정부군 사이에서. 그렇지. 그거를 보고를 받았던 사이고 다카모리가 그 기록에 따르면 딱 이 한마디 남겼다고 해요. 일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구나. 이젠 늦었다. 아하. 벌써 교전이 일어났다. 아하. 나는 사무라이 편에서 서겠다. 해가지고 메이지 정부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 메이지 정부군은 와가지고 토벌을 하러 오겠죠. 와가지고 지금의 규슈 지역에서 대규모 전투가 벌어져요.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본 마지막 내전인 서남 전쟁, 세이난 전쟁, 그러니까 서쪽 남쪽에서 일어났다. 정부군 대 사무라이. 사무라이죠. 사무라이들은 당시에 비웃었어 정부군을요. 그러니까 신식 훈련을 받은. 우리는 평생 칼을 잡았던 사무라이들이고 저쪽은 농민 평민들이 이제 징병이 돼가지고 대충 그냥 신식 교육을 받고 군사 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이다. 저쪽은 기관총도 있는데?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저쪽은 조총이 아니라 이제 기관총이 있어요. 그 영화 물론 많이 왜곡이 됐지만 라스트 사무라이의 마지막 장면 전투 장면이 요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큰 착각을 한 것이 뭐냐면은 사이고 다카모리가 그 사무라이들이 아무리 그래도 칼과 총의 전쟁에서는 총이 이겨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400명의 남은 사무라이들이 네. 사이고 다카모리와 함께 산속으로 숨어듭니다. 네. 마지막 토벌 작전이죠. 산속에서 최후의 저항을 하던 사이고 다카모리 복부에 총을 맞아요. 탕! 자기 죽음을 이제 예감을 해요. 정부군의 포로가 될 바에는 내가 깨끗하게 죽겠다 해서 부관에게 칼을 주고 목을 치게 합니다. 아하. 사이고 다카모리는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메이지 정부의 역적이 되지만 사이고 다카모리가 죽은 다음에 메이지 일왕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굳이 죽일 필요가 있었냐. 그래서 바로 얼마 후에 사면 복권이 돼가지고 일본의 영웅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 지나서 바로 이 사이고 다카모리의 정한론을 받아들여서 이토 히로부미가 그래요. 한국을 침략하게 됐죠. 자, 우리 박광일 작가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인한 전쟁 얘기 들으니까 좀 씁쓸하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네, 안타깝고 뭐. 아.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때 뭘 했는가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이때 이제 대원군 친정이 대원군의 어떤 섭정이 끝나는 시기였거든요. 이제 73년부터 이제 우리도 이제 개항으로 넘어가는 시기였는데 타이밍이 참 안 좋았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도 하고 저 메이지 유신의 유신 또 그 사무라이의 유신, 저 유신 정신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바꿔보자라고 한 게 이제 박정희의 유신인데 이게 저는 그래야죠. 그런 영웅주의가 그렇습니다. 예, 좀 잘못 악용될 수 있다라는 위험성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그 한국 전쟁 관련돼서 조금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제목을 정한 게 이제 물의 전쟁입니다. 바로 이제 화천에서 일어났던 전쟁과 그다음에 현재 이어지는 얘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화천에 가면 이제 춘천을 이제 그 위로 아래로 두고 있는 화천댐이 있습니다. 근데 이 화천댐이 1944년에 완성이 되는데 이제 일본이 이거를 이제 그 일제강점기에 지었던 이유는 이제 수력 발전을 해서 이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거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천댐은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여기서 이제 45년에 광복이 되면서 38선이 그어지게 되는데 이 화천댐은 38선 이북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서 발전했던 전기를 남쪽으로 계속 보내다가 1946년 5월 달에 단전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압록강에 있는 수풍댐부터 시작해서 북쪽에서 거의 전기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게 남쪽으로 넘어오는 것들을 모두 끊어놓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전쟁은 46년부터 남과 북이 시작을 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저쪽에서 얘기하는 남한이 먼저 도발했다라는 말에 이제 근거가 되기도 그렇습니다.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전쟁을 자기들이 시작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예. 예, 전쟁 뭐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은 예. 누가 이제 이거를 일으켰는지는 명확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명확하죠. 네. 그리고 이제 6.25 전쟁 당시 화천댐 일대는 또 이제 굉장한 어떤 격전지였는데 예. 이때 이제 중공군이 먼저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천댐의 전략적인 가치를 파악을 해서 네. 여기에 이제 물을 가득 실어서 만약에 갑작스럽게 내보내면 춘천 일대가 물바다가 될 거다. 그럼 거기에 있는 국군하고 유엔군이 큰 타격을 입을 거다. 이렇게 보고 거기다 물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첩보가 이제 미국에 들어가니까 미국에서는 이거 어떡하지? 그럼 저 댐을 부수는 수밖에 없겠다. 라고 해서 공중에서 화천댐에 포격을 하는데 이게 공중에서 포격을 해서는 댐이 어지간해서 무너지지가 않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에서 이 방법을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뭐냐면 어뢰를 쓰는 겁니다. 댐에다가 댐에다가 어뢰를 떨어뜨려서 그게 수문을 향해서 가서 폭발을 시키도록. 떨어져서 90도를 꺾어서 네. 수문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수문이 깨지게 되면서 이 수공 작전이 결국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돼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끝나는가 싶어서 이제 화천에서 물의 전쟁은 이렇게 끝났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금강산 댐. 전쟁이 끝나고 몇십 년이 지나서. 몇십 년이 지나서. 네, 갑자기 이제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거기에 북한 쪽에 금강산 수계 중에 하나에 댐을 막은 거죠. 근데 여기에 댐이 물이 터지는 순간 서울이 물바다가 된다. 그렇다. 아마 굉장히 40대 이상은 그 그래픽으로 보신 분들 방송에서 그때 돈 기부하셨어요? 당연히 학교에서 기부라고요. 저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든 보라은행 통장. 내가 그거 통째로 넘겼는데 거기. 보라은행은 보통 드라마에 나오는 가짜 은행 아니에요? 아니 보라은행 옛날에 있었어. 있었어, 그러네. 사과. 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임남댐이라고 하는 댐인데 실제로 이제 북한에서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이제 굉장히 과잉 반응을 했고 실제로 이거는 이제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기획했던 그런 어떤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평화의 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평화의 댐을 이제 금강산 댐을 막기로 했는데 사실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보니까 이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댐을 지금 40m를 더 높여서 120m를 올렸고 나중에 언젠가 시간이 된다면 여기에 댐에 물이 가득 차면은 네. 사실은 금강산까지 수로가 뚫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전쟁을 평화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요거 평화의 댐 얘기 다음에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너무 모자라가지고 썩이 교수님 너무 길게 했어. 내가 말을 좀 빨리 할게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당첨자 명단 선거표를 오늘 거고요. 정답은 1번 도화선 알고 계시죠? 오늘 역사 속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 살펴봤고요. 두 분 다 너무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광일 작가, 선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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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하루 풍경 공유해 주십시오.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화분이 날아갔다는 분도 좀 계세요. 정기수님께서 토마토 화분 바람에 날아가고 난리 났어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바람도 많이 부는 것 같아요. 자, 김강희님, 웅디 아직 점심도 먹기 전인데 날씨가 이래서 그런지 벌써부터 바삭하게 구운 모듬전에 맛있겠다. 모듬전에 소주가 한 잔 생각이 나네요. 저녁 때 준비해서 남편이랑 한 잔 해야겠어요. 웅디는 주종이 뭔가요? 저는 얼죽소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맥주류는 잘 못 마셔요. 다음날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과일주도 잘 못 마셔요. 저는 이제 무조건 좀 도수 높은 거, 보드카, 위스키 이런 거를 좀 잘 먹고요. 소주도 많이 좋아합니다. 근데 좀 도수 높은 걸로. 도수가 어중간한 거 먹으면은 머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많이 높은 거 먹으면은 괜찮고 이상하죠. 떡볶이 드리겠습니다. 서연아님, 저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요새는 물건 챙기는 걸 깜빡하는 횟수가 늘어난 것 같아요. 오늘도 오후에 비 온다고 해서 우산 챙겨 나왔는데 내릴 때 버스에 놓고 내렸습니다. 잃어버릴까 봐 일부러 장우산 가지고 나왔는데 저녁에 비 왔을 때도 잃어버렸거든요. 저번에. 결국 비 내리기 시작해서 방금 또 샀네요. 우산을 잃어버리지 않을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야, 근데 장우산을 가지고 나가셨어도 잃어버렸으면은 아예 그냥 이게 고리 같은 걸로 손목에 이렇게 묶고 다니는 것도 방법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번거롭겠죠. 매번 사는 것도 조금 골치 아프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동안 그래서 그 비닐우산 있잖아요. 비닐우산을 좀 갖고 다녀본 적이 있거든요. 비닐우산 예쁘더라고요. 가격도 싸잖아요. 잃어버려도 부담 없고. 근데 오히려 비닐우산 쓰기 시작하니까 안 잃어버리더라고요. 우산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라는 강박 때문에 오히려 더 우산을 잃어버리게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비닐우산을 한동안 갖고 다닌 이후에는 그냥 보통 일반 비싸게 주고 산 우산도 잃어버리지 않게 돼서 우산 잃어버리는 버릇은 없어졌었거든요. 혹시 저랑 똑같은 방식이 통할진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연아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9860님, 웅디 오늘 우리 부서 전체 회식이에요. 오랜만 회식인데 너무 가기 싫어요. 우리 팀은 회식하면 꼭 노래방에 가요. 우리 부장님 노래 진짜 못하거든요. 마이크를 안 놔요. 그거 진짜 참기 힘듭니다. 소음이에요. 이분 진짜 진심입니다. 장단 맞춰 들어야 또 그게 아랫사람의 예의 아니겠어요? 하지만 안 당해봤으면 말을 하세요. 말을 마세요. 오늘 빠질 수 있는 그럴듯한 핑계 없을까요? 회식 스트레스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9860님은 꼭 집어서 이 노래방에서 부장님 노래 스트레스를 지적을 해주셨어요. 근데 진짜 진심이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내주신 문자에서 느껴지는 이 스트레스가 고강도입니다. 고강도예요. 그렇지. 부장님 노래 못해요 라고 정색하고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술을 많이 드시게 해서 빨리 대구를 보내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닌가? 부장님들 안 가시겠죠 또. 안타깝네요. 이거 뭐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제가. 저는 회식 자체는 이렇게 싫어하는 편은 아닌데 노래방을 가본 적은 되게 오래돼가지고. 노래방? 곤욕스럽긴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마이크 안 놓는 부장님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알고 계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는데요. 송지연님께서 먼저 마이크를 잡고 놓지 마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마는 이걸 어떻게 써먹어. 지금 누구 잘리는 꼴을 보고 싶어서. 9860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유명자님께서 에픽하이의 우산 신청해요.
해주셨는데 자, 이 노래 듣고 올게요. 이소라의 신청곡까지 듣고 왔습니다. 김미정님께서 빗소리만 듣고 있어도 기분이 좋은 하루입니다. 습도 때문에 끈적임이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오랜만에 비다운 비가 내리네요. 하면서 이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습도가 많이 높죠. 며칠 됐어요. 저는 요즘 에어컨 돌릴 때 잠깐 난방도 살짝 틀어놓는데 습한 거가 해결이 되긴 하는데 그것도 뭐 그때뿐이죠. 제습기 살까 해서 아까부터 검색 중입니다. 조영아님은 우리 아까 마이크를 내려놓지 않는 부장님에 대해서 부장님 위에 이사님을 모시고 가세요 라고 해결책을 주셨고요. 이준희님은 사모님한테 전화하세요 하셨고 2732님은 점수제로 해서 점수 낮은 사람 다음 회식비 쏘는 내기 하세요. 들어보니까 부장님 노래 점수 낮을 것 같은데 불안하시면 남은 부원들 노래 특훈 받으시라고요 해주셨습니다. 8470님은 이건 제가 답을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서 먼저 최신 아이돌 노래가 아니면은 힙합 노래를 계속 부르세요. 어지간한 부장님이 아니면 분위기를 파악하실 겁니다. 노래방 분위기에 적응 못하게 되면은 재미가 없어서 집에 가자고 할 거예요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 제일 좋은 건 그냥 부장님이 눈치를 좀 찾으시는 건데 쉽지 않군요. 뭐 이렇게 쉽지 않을 일이 아닌데 왜 이게 쉽지 않지? 참 뭔가 이게 따돌리는 거 없이 서로 좀 두루두루 즐겁게 회사 생활할 수 있게 회식도 좀 즐겁게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따돌리는 거 말고는 답이 없나? 따돌리는 건 좀 전 별로거든요. 그래요. 다른 사연도 좀 볼까요? 1003님 웅디 비 와요. 비 오면 우산을 같이 쓰고 다니던 그녀가 생각이 납니다. 잘 살고 있겠죠? 웅디는 비 오면 누가 생각나나요? 왕눈이요. 네가 울면 무지개 연못에 비가 온단다. 왕눈이 진짜 재밌었는데. 3028님 아버지께서 34년간의 환경미화원 근무를 마치시고 1년 전부터는 엄마와 전국을 돌면서 캠핑을 하고 있습니다. 6남매가 모두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서 그 지역에 오시면 꼭 보고 가시는데요. 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포항에 오신다고 하네요. 부모님 좋아하시는 음식을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모님 중간에 끼어서 부모님 이야기 보따리 들을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너무 설렙니다 해주셨어요.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천연석 팔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올게요. 허중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내일 김간지 씨와 함께 난세의 가능 선곡 배틀쇼 윤항할 거고요. 엔딩송 정기수님이에요. 권이나 강인원, 김현식의 비 오는 날의 수채화 신청합니다. 모든 분들이 좀 더 평화롭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해주셨거든요. 저도 정말 좋아하는 곡이고 아무도 따돌리지 않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까 그 부장님 노래방 사연 이후로 계속 생각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너 마이크 안 놓는 부장님도 피곤한데 따돌리는 건 더 싫어요. 여러분들의 지혜를 한번 또 한번 모아주셔서 내일도 뭐 좋은 말씀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거고요.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내일 낮 12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중이었습니다.